주치 선생님을 또 만났어요. 며칠 뒤에. 왜 기석이가 수술을 못했냐. 두개골 열고 들어가서 클리브라는 결찰수를 할 혈관 상태는 아니란다. 저희가 뭐 3일에 가능하다고 얘기한 부분들은 우리가 약물로 상당히 제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셔서 제출을 해서 문제가 됐다면 여기서도 제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석이가 떠난 이후 아버님은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고, 그렇게 아버님은 기석이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전원 가기 전에 기석이가 처음에 입원했던 그 병원의 주치를 만나고 나니까 의료사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얘기도 들어봤고요. 한국소비자원에 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담당자가 접수한 다음에 이런저런 걸 확인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의료사고 지금 접수를 하셨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다. 제출할 때만 해도 병원에서 의무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실하게 좀 작성이 돼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라는 데는 의무기록만 가지고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뭐 녹취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딱 의무기록만 본다. 그래서 의무기록이야 뭐 병원에서 얼마나 잘 자기네들 그 입맛에 맞게 얼마나 잘 작성을 했겠습니까? 한 일주일인가 지난 다음에 담당자가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그 자문위한테 보냈더니 거기는 이제 제출이라고 그러지 않고 담당자가 재파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뇌동맥이 재파열됐는데 이거는 침상 절대 한정을 해야 할 기석이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기 때문에 병원에 과실이 있다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했다. 그러면 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랬더니 병원 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것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친구한테 이제 또 물어봤죠. 이 친구가 이제 제가 했다시피 기석이의 그 CT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이 정도의 출혈로는 죽을 이유가 없다고 알려준 친구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50%의 과실을 인정해 달라고 그래라. 한국소비자원에 넣었던 민원에서 처음 내린 결론은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 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의사인 지인의 조언을 듣고 병원의 책임을 묻는 과정이 아버님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보니까 50% 그러니까 괜히 기석이도 보냈는데 괜히 무슨 뭐 금전적인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50%를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 그 사람들도 의사고 기석이가 떠났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돈으로 한다는 건 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액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 조정을 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는 빨리 이 기석이를 마무리 짓고 내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를 해달라. 이 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의외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20%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30%, 40%, 50%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프로테이지가 작으면은 병원에서 빨리 여러 가지 저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응할 테니까 저도 이걸 일을 빨리 잊고 싶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10억, 100억 받으면 뭐하냐. 기석이가 없는데 응?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누가 더 큰 잘못을 했고 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든 싸움이 기석이를 위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고통과 회의감이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 싸움을 끝내고 싶었던 아버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병원 측에서는 너무나도 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조정을 응하지 않는 데입니다. 20% 과실도 우리는 없다. 우리는 보호자가 다 설명도 했고 뭐 치료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석이의 사망과 아무 잘못이 없다.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합의를 요청했는데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정식으로 분쟁 조정위원회가 열린답니다. 그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들이 다 구성되고 좀 더 자료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릴 거다 하면서 한 2달인가 지난 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참석하라고. 병원 측은 참석을 안 한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은 뭐 어차피 뭐 우리는 아쉬울 거 없고 저 피해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열려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2달 후에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 받아본 조정 결과에서 아버님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소비자원 그 결정문이 온 거예요. 결정문 내용이 뭐냐면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 얘기 뭐냐면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
아니 이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결정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보호자에게 전원 시 발생할 그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야지. 그래서 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병원에다 막 강제적으로 막 얘기한 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가 딱 봤더니 그 응급센터 기록지에 나와 있는 설명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잘못 판독한 거예요. 응급센터 기록지 3에 보면은 담당 전공의가 적은 건데 의식저하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전원식 의식 변화 및 신체 활력 징후 불안정 가능성으로 인해 전공의 이송식 같이 가기로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원 시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서 보호자한테 설명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전공의를 동승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전공의를 왜 태웠느냐 하는 내용이지 그 전원 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보호자한테 설명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호자한테 한 설명은 환자가 앞으로 그저 상태가 좀 악화될 수는 있다라는 현재 상태의 설명이에요. 전원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설명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 소송 시에 진료 감정을 하는데 진료 감정의도 정확히 이 기록은 환자에 대해서 전원 시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설명한 기록은 없다고 명확하게 판단해 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분쟁 조정위원 그 변호사 조정위원들이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앞에 설명했고 그러니까 뒤에도 그냥 설명한 걸로 그냥 쑥 읽어버린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진짜 중요한 이 문구 하나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병원 측이 손을 들어줬고, 그로 인해서 10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와 저희 가족들이 고통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수정된 의무 기록들과 한국소비자원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하시는 아버님. 결국 법적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법적 소송 과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